자, 오늘은 삼국시대를 배워보도록 하자. 일단은 고구려, 백제, 신라를 삼국시대라고 하지.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면서 볼게요. 자, 고구려입니다. 먼저 고구려는 졸본에서 건국이 됐대. 졸본이란 건 지역의 이름이에요. 고구려가 어디로 도읍을 옮겼냐면 나중에 국내성으로, 자, 화살표 국내성이라는 곳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기틀을 마련했어요. 기틀이라는 건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땅을 넓혔다 이런 뜻이지.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나오는 왕이 태조왕이네요. 태조왕, 네, 1세기 후반 태조왕 때는 동해안으로 진출해서 옥저를 정복하고 요동지방으로도 진출하려고 했대. 자, 여기서 옥저가 어디냐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렇게 여러 국가 성립 배웠을 때 부고, 옥동, 마변진 이런 거 있었죠? 이때 부는 뭐야? 부역. 고는 고구려. 옥은 옥저, 동은 동해였지. 그럼 지금 이 고구려가 아래에 있는 옥저를 정복을 했네요. 먹었지. 그 다음에 요동은 어디냐면요. 여기 이렇게 반도 튀어나오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 지역을 말해. 이쪽으로 가려고 했다. 라는 겁니다. 고구려는 처음에는 계류부, 소노부 등 5부가 연합해서 국가를 결정해. 처음에 5부 연합체 국가였대요. 부라고 하는 건 마을을 말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국가를 형성했는데 왕권이 성장하면서 계류부의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대요. 자, 봐봐요. 왕권이 성장하면서 계류부가, 이 5부 중에서 계류부가 제일 힘이 셌나? 거기 고씨가 왕위를 세습했대. 맞아요. 그리고 또 5부가 수도의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대. 지금 이거 쌤 정리하는 건 뭐냐면요. 왕권이 성장하면서 바뀐 흐름이야. 첫 번째는 어떻게 돼요? 왕위를 세습했네요. 누가요? 계류부 고씨가. 두 번째는 5부가 행정구역으로 바뀌었네. 원래는 부족적이었대. 이게 뭐야? 가족끼리 살았는데 이제는 행정구역으로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각 부의 족장들은 중앙의 귀족으로 흡수가 됐다. 그치? 또 부자 간의 왕위 계승이 점차 부자 간의 왕위 계승? 부자가 뭔데? 아빠와 아들. 되면서 왕권이 더욱 강화하였다까지가 다 뭐예요? 왕권이 성장하면서 생긴 고구려의 변화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에 오녀산성이라는 게 있고 졸본에 도읍지 세웠다는 걸 알 수 있는 성, 저게 지금 성이에요. 성, 산인데,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환도상성, 중국 지린성. 여기가 이제 그 여러 고분들이래. 이게 진짜 고분이야, 그죠? 무덤인 거지, 얘네가 다. 그 다음에 옆으로 갈게요. 이제 백제네요. 백제는 비류, 온조 등의 부여 고구려계 유이민 세력이 뭐라고? 부여 고구려계? 그러면 얘네는 조상이 부여고 나왔다는 고구려라는 거지, 그치? 어쨌든 이러한 유이민 세력이, 유이민이라는 것은 이제 떠돌아다니거나 이사 다닌 애들을 말해요. 남하에서 한강 하류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세운 나라다. 결론은 떠돌아다닌 애가 내려와서 원래 살던 애하고 손잡아서 세운 나라가 백제네요. 그치? 둘 중에서 온조가 세웠어요. 그죠? 비류는 형이야, 형. 마한의 소국에서 출발한 백제는 육로와 바닷길이 편리한 위례성을, 위례성이 어디냐면 지금 위례 신도시가 있는 저 잠실 지나가면 저 아래쪽으로 경기도 쪽에 있어요. 3세기 고이왕 때 네모 좌평을 비롯한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하는 등 국가의 체제를 정비했어요. 뭐라고? 체제를 정비했어요. 체제가 뭔데? 시스템을 정비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는 왕권을 강하게 하기 전이겠지. 토대를 마련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관직과 관리의 등급을 마련했다. 이게 뭐냐면 관등제라고 해서 놓을까요?
자, 그래서 이쪽 지역이 이제 풍납동 토성이라 해서 잠실 쪽에 있는 건데 여기가 예전에 위례성으로 추측이 되고 있고 이쪽에서 이제 백제가 세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 한번 하고 넘어가자. 고구려의 장군총과 백제 석촌동 무덤인데 왼쪽이 장군총, 오른쪽이 석촌동 고분이야. 둘이 비슷하게 생겼어요. 어떤 점이 비슷할까? 계단을 쌓아, 둘 다 계단형이지, 그치? 그래서 계단식으로 돌을 쌓았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이걸 적석총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부르는 말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비슷할까 이거지? 왜 비슷해? 백제 세운 애들이 아까 누구? 고구려 출신이었잖아. 그죠? 따라서 두 무덤의 유사성은 백제의 건국 세력이 고구려에서 남하한 유이민 세력이었다고 추측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추측. 오케이. 자, 그다음 신라입니다. 신라의 성장이에요. 낙동강 유역에서 성립한 진한 변한 사회에도 큰 정치 세력이 등장하였다. 우리 아까 이렇게 했을 때 부고, 옥동, 마변진 이렇게가 삼한이야. 그죠? 삼한 중에서도 마한의 백제 쪽이고 이제 변한과 진한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변한과 진한에서도 이제 큰 정치 세력이 등장했대. 진한의 소국이라고 하면은 진한에 속한 작은 나라 중에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한 신라래요. 어디서? 사로국에서. 그래서 이건 신라는 박혁거세가 세웠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박혁거세가 대표적 유이민 세력이야. 원래 토착 지역이 아니고 거기에다 플러스 토착 세력이 결합해서 세운 나라이다. 한반도 동남쪽 끝에 있던 신라는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기 힘든 지리적 조건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도 국가 발전이 늦었대요. 왜냐면요 얘들아 여기 이렇게 딱 있어. 우리나라가 이쪽에 태백산맥이 있고 이쪽에 소백산맥이 있어요. 그러면은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으로 얘가 이렇게 막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중국은 근데 얘들아 중국은 이쪽에 있죠. 이쪽. 그 당시 선진 문물이 중국인데 가려면 이렇게 막 바다 건너 산 넘고 가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늦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울산 지역의 철강산지와 교통에 유리한 영천 지역을 장악한 신라는 3세기 후반 낙동강 중상류 지역의 소국들을 복속시키며 지난해 맹주로 발돋움하였다. 이후 박석김 삼성의 유력자가 번갈았다는 거 한번 얘가 한 명 이거 하면 이렇게 번갈아서 연맹장인 이사금으로 추대되었다. 처음에는 번갈아서 하지 않았나 봐.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번갈아서 이사금으로 추대되는 시기를 거쳐서 그 다음엔 누가 등장한다고? 내무랑 때 네모할게요. 왕이 등장하죠. 왕권이 더욱 성장하여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어서 대군장을 뜻하는 마립간을 왕호로 썼어요. 그래서 이때는 내물마립간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왕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얘네는 원래 마립간이라고 불렀고 그럼 처음에는 셋이서 돌아갈 때는 이사금이었고 이때는 대신에 연맹장이니까 이 세 세력의 대표잖아 그냥. 이때보다는 요때가 왕권이 더 강해졌겠죠. 한쪽이 한 명만 이제 해먹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고 왼쪽 잠깐 보면요. 신라의 왕호는 이렇게 변화했는데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으로 갑니다. 여기서 이사금이요. 이가 많은 사람, 연장자를 의미하고 짜차웅은 이제 제사 지내는 사람이고 귀인. 그래서 이제 처음에 출발할 때보다 이렇게 갈수록 왕권이 커진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신라의 건국과 삼성의 시조 이야기. 박혁거세와 석탈해와 기말지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고구려와 백제 같은 경우는 거의 고씨 위주로만 고주몽 해가지고 고씨가 세웠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성만 나온단 말이지. 근데 신라 같은 경우는 세 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씨와 석씨와 김씨 이런 식으로. 그랬다는 것은 어쨌든 번갈아서 서로 왕위를 이렇게 연합해서 같이 이렇게 처음에는 다스렸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혁거세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어. 그래서 이제 알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게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석탈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괴짝을 열었더니 사내 아이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멀리서 바다 건너서 왔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석탈에는 뭐 철기 능력을 가지고 왔다 이런 거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기말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금빛 괴짝에 아이가 들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뭐 풍요로움이라든지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고 뭐 그래요. 이제 다음 페이지 가야로 갑시다. 가야의 경우는 이렇게 지도가 있으며 여기 김해 지역을 말하는 것인데, 김해는 이쪽이 부산이고요. 이쪽이 부산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선생님 고향인 마산이 있고요. 그리고 사이에 이제 김해가 있어. 여기가 낙동강이 흐르는 곳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땅이 농사짓기 좋고, 그리고 바닷가가 있으니까 당연히 교통에 유리하지. 밖으로 나갈 수 있죠. 이러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돌아갈게요. 가야 연맹의 형성.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 어디? 변한 지역. 변한이 뭐다? 가야가 됐대요. 변한 지역에서 금강가야가 성장했는데 금강가야는 해상교통의 요지에 있었대. 그러면서 이제 연맹을 형성했고 3세기 후반 금강가야는 풍부한 철광, 우수한 제철 기술. 그러니까 철광은 이제 철 말하는 거잖아. 그걸 재련하는 기술이 제철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무기 만드는 기술. 바탕으로 다양한 철제 무기를 비롯한 각종 도구를 제작하였다. 특히 해상 교역이 발달하여서 질 좋은 덩이쇠를 삼안과 동해를 비롯해 낙랑 대망군과 외에 수출했는데 이때 덩이쇠를 화폐처럼 사용하였다. 뭐라고? 덩이쇠라는 것을 돈처럼 썼대요. 그러니까 쇠덩이라는 거야. 그냥 그림이 있으면 이거 이거를 이제 약간 마치 화폐처럼 썼다는 소리고요. 또 단단한 토기를 만드는 기술도 뛰어나서 이것을 왜 전해줬어? 뭐? 토기를 만드는 기술. 그래서 토기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가지고요. 그림이 없네요.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는 이 토기가 스에키 토기라고 해서 이렇게 전파돼서 자기들만의 또 다른 토기를 만드는 기초가 됐던 나라가 가야입니다. 됐죠? 이렇게 가야에서 이러한 그림 덩이쇠라든지 갑옷, 철로 된 갑옷이 나오면 이게 가야구나를 알 수 있어야 해요. 오케이, 넘어갈게요. 스스로 확인 문제 해보자. 신라는 내무랑 때 대군장을 뜻하는 뭐를 왕호로 썼나요? 오케이, 마립간. 두 번째, 풍부한 철 생산과 제철 기술 바탕으로 가야을 주도한 나라는 금관가야지. 금관가야. 옆으로 할게요. 자, 이제 그러한 가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하는 발전기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구려는 3세기경 위의 침략, 이 위라는 거는 중국의 나라 중 하나야. 중국의 위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수도가 잠깐 함락되기도 하였대요. 이때 왕이 고국 원왕이었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는 해야 되니까 하나 써놓고요. 하였으나 5호 16국 시대의 혼란을 이용해 국력을 회복하고 대외 팽창을 꾀하였다. 그래서 미천왕 때, 자 미천왕은 고등학교 때는 하는 거고 낙랑군을 점령하여 중국 9년 세력을 완전히 몰아냈네. 낙랑군 기억나죠? 앞에서 했죠. 4군 중에 하나였지. 중국 한나라에서 세운 4군현에서 끝까지 남아있었던 게 낙랑군인데 이거를 완전히 쫓아냈대요. 미천왕 때. 자, 그리고 고구려는 요동과 부여 방면으로 진출하였으나 수도를 급습한 전년이란 나라가 쭉 왔나 봐. 그때 큰 위기를 맞았대요. 잠깐만요. 이게 고국 원왕이군요. 얘들아. 그럼 이때 고국 원왕이 아니네요. 이때는 누구 왕이지? 모르겠는데 누구 왕인지 생각이 안 나는데. 아무튼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고국 원왕은 전년과 우호 관계를 맺고 이제 한반도 남쪽으로 진출하여 백제를 압박했대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된 거지. 그림이 이거 아니네요. 백제네요. 백제를 바로 갑시다. 백제는 이거 중요해요. 초등학교 때도 배운 거죠. 근초고 왕은 4세기예요. 이때가 전성기인데요. 남쪽으로 진출하여 마한 지역을 대부분 복속했대. 뭐라고? 마한을 복속 다 먹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가야로 진출했대요. 그리고 해상 교역을 활발히 했대요. 또 고국 원왕을 격퇴하여
고구려의 남하를 저지했대요. 고국 원앙을 쳐부순 사람이네. 그리고 백제는 다른 나라들도 활발히 교류했대요. 이게 다 누구? 근초고왕. 근초고왕. 그래서 근초고왕 때 이렇게 영역을 넓혔어. 이게 바로 누구? 근초고왕. 근초고왕 때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이러한 유명한 물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이게 칠지도라고 해. 칠지도에서 7개의 가지가 있다는 뜻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의 가지가 있는 칼이고 이 칠지도는요. 실제로 칼이 아니고요. 그냥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백제가 직접 제작해서 일본에게 보내준 칼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해석을 할 때 너희가 우리한테 준 거잖아. 너 나라가 약했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 이런 고대 국가에서는 더 큰 나라가 더 작은 나라한테 귀한 선물을 주는 게 자기의 세력과 정치적인 걸 과시하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사한 거야. 그냥 선물로 준 거지. 이게 이제 칠지도 나오면 근초고왕이구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근초고왕은 내용 5개도 중요하고 이 칼도 중요하고 이 지도도 중요해. 이 지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강을 차지하고 있고요. 이렇게 화살표가 여기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이렇게 위로도 가고 아래로도 가고 이게 다 근초고왕 때예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백제는 지방 세력을 어떻게 다스렸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백제가 복속한 지역에서 유력자의 무덤에서 뭐 여러 가지 이러한 장식품들이 나왔대요. 그래서 이제 백제 왕들이 지역에서 힘센 놈들을 복속시키려고 자기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선물을 주거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사회는 이런 거야. 더 힘센 사람이 더 자기보다 낮은 놈한테 이런 거 저런 걸 선물로 주면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는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옆으로 할게요. 자, 이제 고구려의 체제 정비와 정복 활동입니다. 백제와의 전투에서 고국 원앙이 전사하는 국가적 위기를 맞은 고구려는 아까 우리 백제 때 누구였어? 근초고왕? 근초고왕이 고국 원앙을 쳐 부쉈다며. 그죠? 그래서 국가적 위기를 맞았는데 이제 별표할게요. 소수림왕. 별표 중요하다. 엄청 중요해요. 소수림왕이 즉위한 이후에 태학을 세웠고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고 너무 중요해. 태학 학교예요. 율령 법이고. 불교는 알지? 이런 체제를 정비했대.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거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왔던 왕이 전성기를 맞이하는 거예요. 별표. 광개토 대왕은 너희가 초등학교 때도 배운 왕인데요. 광개토 말 그대로 광활하게 땅을 개척했다 이런 의미도 있잖아. 이름에서. 그치? 그만큼 땅을 엄청 차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정복 활동을 펼쳐서 백제를 공격할 한강 이북의 땅을 차지했고 한강 이북.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군을 물리치고 금강가야까지 진격해서 타격을 줬어요. 이건 또 스토리가 있어. 이제 이때 뒤에 나올 거예요. 신라에 외놈들이 쳐들어온 거야. 외놈들이. 그때 이제 옆에 있던 백제도 같이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서로 사이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신라가 위기의식을 느껴. 그래서 신라가 광개토대왕한테 헬프를 쳐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와서 얘네를 쳐 부숴. 이렇게. 그렇게 됐다는 것은 어쨌든 광개토대왕이 신라를 도와줬잖아. 그러면서 이제 간접적으로 지배를 한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지. 그죠? 그러면서 그러한 증거물이 나와요. 이건데요. 신라 땅에서 이러한 그릇이 나왔어. 근데 이 신라 땅에서 나온 그릇의 밑바닥에 읽어보니까 광개토대왕이란 말이 있더래. 호태왕 광개토대왕이 뭐 어쩌고 이렇게 있더라는 거지. 그래서 이거는 고구려 건데 하면서 추측을 했던 게 어쨌든 광개토대왕의 장례식 1주년이 되는 해에 그를 기념하여 고구려에서 제작한 그릇이었는데 이게 신라 무덤에서 발견이 됐더래. 그럼 그것은 뭘 의미한다? 신라의 신하가 뭐 선물로 받아왔나 봐.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에 자기 권력을 과시했던 그런 것들이 신라 땅에서 발견됐으니까 그 말은 고구려의 신라가 어떤 별표할게요? 시험에 잘 나와요. 어떤 관계였는지 간접적 지배를 받았다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고구려의 군대가 신라에 주둔했고 신라 왕자들은 볼모로 고구려를 가 있었고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지.
됐죠? 그래서 뭐 이거는 광개토대왕 비석인데요. 이거는 이제 자기 아들인 장수왕이 세운 비석이고 여기 막 글씨가 쓰여 있는데 이 글씨를 해석해 보니까 국강상 광개토 경평안호대왕 뭐 국강상 광개토 지호 태왕 뭐 이런 게 있대요. 태왕이라는 거 이제 있으니까 엄청나게 그 왕 자체를 높인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엄청 훌륭한 왕 이런 뜻이다 이런 거야. 그래서 지금 실제 크기는 인간 사람이 이 정도면은 이만큼 몇 배로 큰 엄청나게 큰 것이고 지금은 우리나라에 당연히 없고요. 중국에 있어요. 중국에 있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많아. 막 못 보여준다고 막 중국에서 막 가리고 막 뭐 출입 금지 시키고 막 그랬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고구려 얘기가 나왔고요. 올라갈게요. 그래서 고구려에서 광개토대왕이 결국은 여러 지역을 격파하고 요동 지역도 확보했고요. 그다음에 영락이란 연호도 쓰고 영락은 뭐냐면 영원히 행복하다. 영원히 즐겁다 이런 뜻이야. 그만큼 대등했다 이렇게 힘이 셌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광개토대왕 그리고 장수왕 아들인 장수왕 때 저렇게 땅을 넓혔어요. 장수왕도 중요해요. 별표. 장수왕 때 뭐 했냐? 수도를 평양으로 옮겼대요. 그러면 그 전에 수도가 국내성이었던 걸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우리가 이거를 남진 정책이라고 해. 남쪽으로 진출하는 정책이라는 거지. 그러면서 남쪽으로 진출한 거는 뭐 때문이야? 얘네를 압박하려고 온 거겠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했대요. 백제를 함락했네. 그지? 이에 위협을 느낀 백제와 신라는 군사 동맹을 맺었어요. 이게 이제 나제 동맹이라 그래요. 신라이나 백제의 제를 합쳐서 나제 동맹을 맺게 되었다. 그리고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나 몽골 초원의 강자인 유연 등과 대등한 외교를 펼쳤어. 대등한 외교를 펼쳤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힘이 셌다는 거야. 그래서 고구려 이렇게 있으면 얘네하고 대등한 외교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그로 인해 고구려 유연 북위 남조가 봐봐. 고구려 유연 북위 남조. 이게 다 중국에 있는 나라들이고 고구려 이렇게 있는 거고 이렇게 서로 견제하며 공존하는 다원적 국제질서가 마련됐다. 이 그림을 보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겁니다. 5세기 동북아시아 최강국이 된 고구려 왕은 신성한 하늘의 자손이라는 이게 천손이라고 해요. 한자로. 자부심을 바탕으로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독자적 천하관을 포방하였어요. 이때가 장수왕 때라는 거지. 우리가 짱이야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림 보시면 땅 이렇게 넓혔고요. 국내성 여기 있었어. 여기서 평양성으로 갔다는 게 남진 정책이고 이게 장수왕이다. 그지? 그리고 땅 여기에 광개토 대왕릉비가 있고요. 위쪽으로 이러이러이 나라들하고 대등한 무역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고구려 천하관 잠깐 볼까요? 고구려 천하관은 자료 1을 보면 왕의 은택은 하늘에 미쳤고 위험은 사해에 떨쳤다. 나쁜 무리를 쓸어 없애니 백성이 각기 생업에 힘쓰고 편안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왕이 엄청난 대단한 일을 했다 이런 거네. 그 다음에 하백의 손자이며 해와 달의 아들인 추모성왕, 주몽이 북부에서 났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늘 출신이다. 하백의 손자가 하백이 하늘의 그거거든. 그러니까 이만큼 천하관 자체가 어떻다? 굉장히 자기들이 중심이지. 자기들 중심인 독자적인 천하관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늘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은 뭐 천하의 중심임을 동이라는 걸 통해서 과시했다는 거야. 보면은 이제 동이라는 거는 동쪽에 있는 오랑캐라는 뜻이거든. 근데 오랑캐라는 건 보통 중국에서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러한 말을 고구려가 했다는 거야. 그만큼 자기가 중심이다. 중국이 뭐야? 내가 짱이야. 이런 거거든. 그래서 독자적 천하관, 그러니까 하늘의 자손이라는 천하관이 여기서 날 수 있고 여기서는 뭔데? 고구려가 세계의 중심. 왜 이렇게 천하관을 갖게 됐어요? 당연히 힘이 셌으니까 땅을 많이 차지했잖아. 그치? 영토를 크게 넓혀서. 그러한 중국의 또는 북방의 유목민들과
민족과 대등한 외교를 펼쳤어요. 자, 한편 백제는 이제 힘이 좀 빠지는 상황이지.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공격으로 수도 한성을 빼앗기고 계로왕이 전사하는 등 게로왕 이렇지. 괴로워서 죽었죠. 큰 위기를 맞은 백제는 차령산맥과 금강산을 방어선으로 하여 후퇴한 뒤 수도를 옮겼어요. 어디로? 웅진으로. 자, 웅진으로 옮겼어요. 지금의 공주시고요. 하지만 이때도 좀 왕권이 계속 약해. 피살되고 왕권이 크게 약화돼서 내분이 끊이지 않았어. 이런 상황에서 동성왕은 혼인을 통해 신라와 동맹을 강화했고, 이걸 혼인동맹, 결혼동맹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신진 세력, 새로운 세력을 등용해서 기존에 있었던 귀족들을 견제하려는 노력을 했다. 2개 줄쳐놓을게요. 이러한 이제 왕권 강화책을 썼는데, 근데 이 동성왕도 이제 그 죽임을 당해. 그래서 이제 죽고요. 이후에 무령왕은 별표할게요. 동성왕의 뒤를 이을 무령왕은 농업 생산에 독려하여 경제적 안정을 이루었어요. 농업 생산에 독려했대요. 어쨌든 배불러야 국가가 좀 잘 살게 되잖아. 그치? 그리고 지방에서는 22담로라는 것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했다. 22담로는 여기 있는데요. 국왕의 자제나 왕족을 보내 다스리게 한 행정구역이래. 그래서 어쨌든 특수 행정구역이라 보면 되고, 자기의 자손이나 아니면 자기 친척을 보내서 직접 다스리게 했던 거니까 왕권이 강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백제에서는 백제 후반에 가면은 동성왕과 무령왕 정도 이제 기억을 하면 되고, 특히나 무령왕은 무령왕릉이라는 게 굉장히 유명해. 이렇게 생겼어요. 무령왕의 이름은 부여사마인데 삼국사기에는 동성왕의 아들로 기록됐지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묘지명과 일본 서기라는 일본 책이 있어. 거기에서는 계로왕의 아들로 추측되고 있다. 무령왕은 왕위 계승에서 한동안 배제됐다가 동성왕이 죽고 난 이후에 즉위했는데, 그는 이후에 이러한 침략을 여러 번 격파하고 외교관계도 강화해서 나라를 조금 높였대. 그치? 또 흩어진 유민을 유적에 호적에 올리고 굶주린 백성을 구휼하고 제방을 쌓는 등 굉장히 적극적으로 왕권 강화나 국가를 이제 세알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왕이에요. 특히나 이 무령왕릉은 중국 남조의 양이라는 나라의 벽돌 무덤 양식. 뭐라고? 양이라는 나라의 벽돌 무덤. 이게 다 벽돌이라는 거야. 이게 특이한 거죠. 우리나라에 이런 게 잘 없거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여러 가지 유물들이 있죠. 청자, 일본산 금송으로 만든 관, 청동 거울, 이런 걸 통해서 중국이나 일본과도 활발히 교류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라는 낙동강 중상류의 진안 지역을 통합한 신라는 5세기 후반에 백제의 위기를 틈타 소백산맥을 넘어 보은에다가 3년 산성을 구축하였다. 뭐라고? 신라는 산성을 구축했대요. 쳐들어올까봐, 그치? 그래서 신라는 나제 동맹을 이용해 고구려의 정치적 간섭에서 벗어났고 한강 유역으로 나갈 기회를 엿봤고, 그러면서 힘을 쌓았대요. 중앙 집권 체제. 자, 이제 중요한 거 나온다. 지증왕, 그 다음에 법흥왕, 그 다음에 진흥왕. 이렇게 해서 점점 왕권이 강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증왕은 뭐 했냐면 순장을 금지했대요. 우경을 보급했대요. 시장도 세웠대요. 나라 이름도 정했대요. 이제 마립간 말고 왕으로 부르게 했대요. 지방관을 파견해서 직접 다스렸다. 다 왕권 강화 느낌이 나지. 여기서 순장은 앞에 나온 그 생매장하는 거, 우경은 소로 밭가는 거. 그러니까 소로 밭을 갈면 훨씬 잘 갈리잖아. 그러니까 생산량이 좋아져요. 그다음에 그걸 생산량 좋아지니까 이제 시장에서 내다 팔아라. 물자 유통을 활발히 했고, 나라 이름 바꾸고 왕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왕권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법흥왕 진흥왕 뒤에 나왔고, 병부를 설치했대요. 병부는 뭐냐면 군사 지휘권을 체계화. 이거 군대를 의미해. 그 다음에 율령을 반포하고, 법이에요, 법. 그 다음에 백관 공복의 제도. 백관 공복이 뭐냐면 옷 입는 거야. 신하들의 옷 색깔을 다르게 입히면 딱 보면 몇 등급인지 알겠지, 그치? 이렇게. 또 불교를 공인하고
상대등을 설치하는 등, 상대등은 뭐냐면 신하인데 귀족들 중에서 제일 높은 신하를 말해. 신라의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했어요. 그리고 자기 이름을 태왕이라고 칭하고 연호를 썼다라는 거야. 연호를 썼다는 거는 그 해를 부르는 닉네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 이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어떤 특정한 말을 붙여서 부르는 건데 이건 원래 중국에서만 쓰는 거야. 근데 이걸 연호를 썼다는 거는 그만큼 왕권이 강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이 진흥왕이라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뭐 신라 고분에서 나온 거래요. 그다음에 이거는 신라에는 특히 이런 금으로 나온 장식품이 되게 많아. 금을 화려하게 잘 다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경주에 가면 이러한 여러 가지 무덤들도 또 많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가야를 하도록 하죠. 가야는 이제 금강가야가 아까 광개토 대왕이 왜 그 일본 그 쳐들어가는 거 광개토 대왕이 일본을 무찔러 줄 때 가야도 같은 팀이었거든. 가야도 같이 쳐들어가요. 그래서 가야도 이제 광개토 대왕 공격으로 쇠퇴했어. 금강가야가. 이후에 나오는 가야가 대가야고요. 이걸 후기 가야 연맹이라고 해. 그러니까 원래 금강가야 여기 있었는데요. 이제 대가야 이쪽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좀 더 상기식으로 들어가지. 그죠? 그래서 대가야는 합천 지역을 복속하고 소백산맥을 넘어 섬진강 일대로 세력을 확대해왔다. 내륙에 위치했던 대가야는 섬진강을 통해 새로이 바닷길을 개척했다가 무슨 말이냐면 이쪽에 있는 강이요, 얘들아. 이쪽에 있는 강이요. 이쪽이 섬진강이라 표시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지금 대가야는 여기 산이거든. 다 산골짜기야. 여기서 이제 섬진강 유역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갔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화살표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중국이나 다른 나라하고 교역을 시도했고 또 이제 남진에 대항하여 중국 고구려 남진이라는 건 고구려 남쪽 내려온 걸 말하지. 대항하여 신라와 백제의 군사 동맹에 참여하는 등 왕따를 벗어나고자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구려 가야의 경우 철이 유명하기 때문에 이러한 철로 된 금동이네요. 그다음에 이러한 토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분 여러 가지 고분도 많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요. 대가야의 토기는 4세기경부터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5세기 말에는 여러 지역에서도 전해진대요. 그러면서도 퍼져나갔대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퍼진 대가야 토기를 통해 대가야 국력이 셌다. 이렇게 발견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대가야의 어떤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토기가 유사한 모양으로 발견이 됐다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스스로 확인입니다. 고구려의 소수림 왕은 뭐를 수용하고 뭐를 발표했을까? 불교를 수용하고 율령을 반포했겠지. 그 다음에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이름을 이렇게 개편한 왕이 누구냐면 지증왕이에요. 지증왕. 금강가야가 쇠퇴한 이후 고령 지역의 무슨 가야가? 대가야겠지. 대가야. 네, 오늘 여기까지.